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31 7호선 지하철역 신풍역 가까운 곳에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 4권을 엇갈려 쌓은 듯 설계된 5층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수영장,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3, 4, 5층이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현재 34,376건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개체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산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개인과 사회라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개체로서의 본연의 인간을 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소유와 존재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설파한 오늘 산책할 책은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에리 프로미스고 차경화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유와 존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위대한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근거는 산업주의 체계에 내재한 경제적 모순들 이외에도 그 체계 자체가 지녔던 두 가지 중요한 심리학적 전제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다시 말하면 최대치의 쾌락이라는 전제이다. 행복이라는 것을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소망 또는 주관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해한 점이다. 둘째,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탐욕이 조화와 평화로 통하리라는 전제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역사적 시대에 걸쳐서 극단적 쾌락주의는 부유한 계층만이 누리는 발전한 것이었다. 예컨대 로마의 특권층,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특권층, 18,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엘리트 계급처럼 무한한 자력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극단적 쾌락주의는 이렇듯 특정 시대의 특정 계층에서 통용된 신뢰들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및 인도, 근동, 유럽의 인생 철학의 대가들이 전개해온 행복한 삶의 이론에서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유일한 예외적 인물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티포스이다. 그는 인생의 목표는 육체적 쾌락의 최적치를 향유하는 것이며 행복이란 향유한 쾌락의 총화라는 가르침을 펼쳤다. 지금 우리가 그의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최소한의 지식도 실은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언만으로도 아리스티포스야말로 유일한 극단적 쾌락주의자였으며 그에게 욕구의 실체는 곧 그것을 충족시킬 권리, 따라서 삶의 목표, 즉 쾌락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티포스와 같은 계열의 쾌락주의적 대표자로 간주될 수는 없다. 물론 에피쿠로스도 순수한 쾌락을 최고의 목표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 개념은 고통의 부재와 영혼의 평안을 의미했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쾌락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 쾌락 뒤에는 필연적으로 불쾌감이 뒤따르며
그럼으로써 인간은 그의 참 목표, 즉 고통의 부재로부터 멀어진다는 요지이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해서는 여러 엇갈리는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인 해석을 한 줄기 뽑아본다면 어쨌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대조적으로 일종의 주관주의를 대표했던 철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는 욕망의 사실상 현존이 윤리적 규범을 구성한다는 가르침을 펼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인류 최적의 복지 상태였다. 그들 사상의 핵심적 요체는 오로지 주관적으로 감지되어 그 충족이 순간적인 쾌락으로 이어지는 욕구들고 인간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것의 실현이 인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다시 말하면 행복을 불러오는 욕구들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감지되는 욕망과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욕망을 구분지어 생각했다. 이때 후자의 욕망은 인간 본성의 욕구와 일치하는 반면 전자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은 인간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인생의 목표는 개개인의 소망, 충족이라고 보는 학설은 고대의 아리스티포스 이래 18세기의 철인들에 이르러 다시 제기되어 명백히 표방되었다. 이익이라는 말이 영혼을 위한 이득이라는 의미이기를 멈추고 그 대신 물질적, 재정적 이윤을 뜻하게 된 그 시기에 그것은 쉽게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관념이었다. 그때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을 묶고 있던 정치적 족쇄뿐 아니라 사랑과 연대감의 끈까지 풀어던진 시기였고, 따라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보다 나은 자아를 거둔다는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지식의 영역에서 소유와 존재의 실존 양식의 차이는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두 가지 어법에서 드러난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함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여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알은 기능적인 것으로 생산적 사고 과정의 한 부분이다.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히브리 예언자들, 예수, 에크하르트의 수사, 지금은트 프로이트, 그리고 칼 막스 등으로 대표되는 사상가들을 떠올리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보는 알미난 이른바 상식적 지각이 가져다주는 기민성에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물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상이 참으로 실제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참이며 자명하다고 여기는 것의 상당 부분이 주변 사회의 암시적 영향으로 야기된 미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따라서 알은 미망을 깨트리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알은 표면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근원에 이르러서 정렬하는 현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실을 향해 가급적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창조적 침투의 특질은 남성의 성적 침투에 의해서 보여지는 인식과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도아에 내포되어 있다. 각성자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미망에서 벗어나라고 설법한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깨어나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 손으로 빚은 우상에 불과한 환상임을 알라,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한다. 에크하르트 수사는 인식에 관한 자신의 표상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이를테면 신을 인식하는 문제와 상관하여 그 인식은 어떠한 다른 사상도 첨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식 자체가 떨어져 나와 앞으로 달려나가서 알몸 그대로 신을 접하고
자신의 존재 안에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요구는 환상을 요하는 상황을 파괴하라는 요구이다. 자기 인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개념은 무의식적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환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든 사상가들이 전념한 문제는 인간의 구원이었고 그들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존의 사고 도식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들에게 알무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성이 스스로 확증하는 과정에 있었다. 깨닫는 자에게는 무지의 상태도 알무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두 상태 모두 인식 과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무지는 사고의 게으름에서 오는 맹목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존재 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깊이 아는 것인 반면 소유 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많이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소유물로서의 지식을 공급해 주려고 애쓰고 있고 그 지식은 이를테면 그들이 훗날 살아가면서 확보하게 될 재산이나 사회적 특권에 상응한다. 그들이 획득한 최소한의 지식은 장차 그들의 일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인 것이다. 거기에다가 모든 학생은 각기 자신이 지닌 값에 대한 느낌을 높여줄 그리고 앞으로 그가 누릴 사회적 특권과 상응하게 될 크거나 작게 포장된 사치스러운 지식 꾸러미를 덤으로 받게 된다. 학교란 학생들에게 인간 정신이 쌓아온 최고의 업적을 전달해주는 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이런 지식의 꾸러미들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한 것이다. 수많은 대학들은 이런 환상을 탁월하게 부양하고 있다. 인도의 철학과 예술에서부터 실존주의와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메뉴들이 끓고 있는 부뚜막이 제공되고 있고 학생들은 각자 이것저것 조금씩 맛을 본다. 소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체험되는 실존 양식이므로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존재적 실존 양식보다는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존재적 실존 양식을 정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두 실존 양식의 차이점이 지닌 성격이다. 소유는 사물과 관계하며 사물이란 구체적이며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며 체험이란 원칙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물,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탈, 우리가 내세우는 자아이다. 인물 자체도 실상 한낱 사물이기 때문에 이와는 달리 살아있는 인간은 죽은 물상이 아니므로 사물처럼 묘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 자체를 결코 묘사할 수 없다. 물론 나에 대해서, 나의 성격, 인생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이 나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든 개성, 지문처럼 나에게만 뿌리박힌 일회적인 나의 실체는 결코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그것은 감정이입의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완전히 일치하는 두 사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무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너와 나는 서로 살아있는 관계의 과정 속에서만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로 간의 완전한 일치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개별 행동 양식조차 완전히 그려낼 수는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에 관해 여러 장에 걸쳐 장황한 묘사를 한다손 쳐도 우리는 그 그림 속의 미소를 말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소가 그토록 신비롭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무릇 모든 인간의 미소는 신비롭다. 한 인간의 눈빛이나 표정 속에 투영된 다양한 뉘앙스,
걸음걸이, 자세, 어조에서 배어나오는 삶을 향한 사랑, 열광, 관심의 표정, 자기도취와 칭호의 표정은 그 누구라도 그려낼 수 없는 것이다. 존재적 실존 양식의 전제 조건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 가장 본질적 특성은 능동성이다. 여기서 능동성이라고 함은 겉으로 보기에 바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내면적 활동 상태를 뜻한다. 이 활동 상태는 인간에게 주어진 소질과 재능, 천부적으로 갖추어진 풍요로운 인간적 재능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흐르게 하며 사랑하는 것, 고립된 자아의 감옥을 초극하며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그 어느 것도 언어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란 우리의 체험을 채워넣는 그릇이기는 하지만 체험을 완전히 담을 수는 없다. 언어는 단지 체험을 시사해 줄 뿐 체험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체험이란 일단 사상과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증발해버리고 만다. 고갈되고 죽어버려서 순전한 사상으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존재 양식은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고 오로지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전달 가능한 양식이다. 이렇듯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죽은 언어가 지배하는 반면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표현 불가능한 살아있는 경험이 지배한다. 존재적 실존 양식을 명시해 줄 듯한 하나의 상징이 있다. 이 상징은 막스 훈치거가 내게 시사해 준 것인데, 푸른색 유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푸른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을 모두 흡수하고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실증적인 이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리를 보고 푸르다고 말하는 실상은 그 유리가 바로 푸른색을 품고 있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푸르다고 부르는 근거는 유리가 품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유리가 방출해내는 것에 있는 것이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우리가 소유적 실존 양식 내지는 비존재적 실존 양식을 제거하는 데 비례해서 관철될 수 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와 아집을 버려야 하며 신비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텅 비워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소유 지향성을 포기하기는 심히 어렵다. 그런 시도부터가 그들을 심한 불안에 몰아넣는다. 헤엄도 칠 줄 모르는데 바다 한가운데 내 던져진 듯한 일체의 안전대를 끊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진다. 재산이라는 목발을 던져버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써서 혼자 힘으로 걷기 시작할 수 있는 진리를 그들은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적 지배로부터의 여성 해방은 사회의 휴머니즘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약 6,000년 전 농업의 잉여 생산이 노동력의 착취, 군대의 조직화, 막강한 도시국가 건설을 조장했을 즈음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유럽과 중동 문명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명이 여성을 정복한 남성 연합군단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인류의 여성 파티에 대한 남성의 승리는 남성이 지닌 경제권과 그들이 만들어낸 군사력에 의해서 다져졌다.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은 계급 투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한결 복잡한 형태를 취해왔다. 남성은 여성을 부리는 일꾼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연인, 위안부로서 끊임없이 필요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숨겨진 양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들은 남성의 힘에 부득이 굴복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무기를 동원하여 반격을 가해왔다. 여성의 가장 신랄한 무기는 남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껏 인류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 의해서 정복당해온 사실은 엄청난 해악을 야기했고 지금도 그 해악이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은 승자의 특성을 취했고 여성은 희생자의 특성을 취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또한 의식을 가지고 남성의 우월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조차도 우월감과 열등감의 저주에서 벗어난 남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의 우월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프로이트마저 불행하게도 여성의 무력감, 이를테면 남근을 가지지 못한 고통에서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남성들은 거세의 공포 때문에 줄곧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사실상 이 현상은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의 징후이며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차이 자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징후로 볼 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양태는 무력한 대중집단에 대한 지배계급의 핍박 형태와 유사한 흐름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1세기 전의 미국 남부 흑인들의 모습과 당시 여성들, 아니 오늘날에도 달라진 바 없는 여성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시 여성들은 흑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이며 미숙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맡을 자격이 없으며 그래서 책임감은 없지만 매력적이기는 하다고 여겨졌다. 프로이트는 이 항목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미숙한 양심을 지녔으며 자기도 지성향은 한결 더 강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약자에 대한 힘의 행사는 현존하는 가부장제의 핵심이며 미개 국가에 대한 산업국가의 지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기성인의 지배의 핵심이기도 하다. 갈수록 활발해지는 여성 해방운동은 오늘날의 사회 체제의 바탕을 이루는 힘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만약 여성 해방운동이 그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반권력적 운동의 대표 주자 역할에 둔다면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1976년에 발간되었던 프롬의 소유냐야 존재냐의 문제를 파헤치는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프롬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여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물질주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그런 현상으로 무제한의 행복, 자유, 물질적 풍요의 가치를 중시하며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희망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그 광대한 약속은 이미 깨어졌는데 그 원인으로 급진적 쾌락주의와 이기주의를 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